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화학, 또 생명과학, 미생물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김준 교수입니다. 저는 학부하고 석사과정은 미생물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이제 생화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해서 주로 이제 미생물과 그다음에 우리 몸 건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을 공부하려면 가장 기초 되는 그러한 학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분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텍소노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여러 생명체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놓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은 사람을 뭐 둘로 분류하라. 그러면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생명체를 만약에 셋으로 분류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아마 옛날에는 동물, 뭐 식물, 미생물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걸 박물학이라고 그러는데 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에도 선생님 다닌 그 학교에 동물학과, 식물학과, 그다음에 미생물학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 미생물이 신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생물학을 이제 택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생명체를 물론 셋으로 분류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사라지니까 슬라이드 두세 개 후에 분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학이 굉장히 생명과학의 기본 단위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스웨덴의 린네라는 분이 처음 생명체를 갖다가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 분류학의 동물, 식물, 미생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볼 때 지구상에 있는 식물체가 있구나. 그다음에 동물체가 있구나.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생명체가 있다. 근데 그건 미생물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생물의 분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분류할 때 미생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맨눈으로 보기 어렵고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작은 생물이다. 옛날에는 미생물이 있는 줄을 몰랐죠. 그랬다가 이제 현미경이 발견이 되고 나서 미생물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꼭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생명체에는 전부 이제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그 DNA라는 그런 핵산이 있게 되죠. 그래서 유전 현상이 다 있고. 그런데 미생물의 종류를 갖다가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학적인 분류는 아니고 생물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에서 볼 때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박테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에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을 갖다가 대장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콜라이, 이씨입니다. 이콜라이 아니면 에스쉐리시아 콜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고초균, 바실러스 서툴리스, 그다음에 유산균, 요구르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것도 전부 박테리아들이에요. 박테리아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복잡한 미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곰팡이, 펀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효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눈에 꼬불꼬불 보일락말락하는 그러한 걸 갖다 원생 동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프로티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종류에서 세균, 여기 있는 거 위에 박테리아, 그다음에 여기를 펀자이, 그다음에 이 원생 생물, 얘네들이 전부 다 미생물에 속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 가지고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학부 공부를 할 때 바이러스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과
무생물의 중간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갖는다. 이게 왜 그러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전 증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가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갖다가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의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 특별히 이제 미생물학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생명체는 그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얘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핵산에다가 단백질이 얼기설기 있어서 그렇지 생명의 기본적인 현상은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미생물에도 박테리아, 세균이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 효모 이것보다 고등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고등한 원생동물. 그다음에 분류를 할 수 없는 생명체인지 아닌지 까리까리한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셋으로 나누면은 옛날에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는 동물, 식물, 미생물로 나눴지만 요즘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는 안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분류법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크게 진핵생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균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이제 그 한국 미생물학회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여기 그 미생물학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거는 고세균을 우리 고세균의 셋자를 빼자 고균이자 고균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고균, 세균, 진핵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고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균과 고균 아니면 고세균은 겉모양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영역에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역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자들이 놀랍게도 분류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진핵생물과 그 다음에 세균과 그 다음에 고균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근데 이제 세균하고 고균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죠. 진핵생물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이제 진짜 과학에서 대학교 과학에서 어떻게 생명체를 나누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멀, 동물이에요. 동물. 그 다음에 식물.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펀자이라고 그래가지고 균이라고 배워요. 균. 그래서 킹덤 펀자이 하면은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모하고 곰팡이가 여기 펀자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원생생물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생물이 동물하고 식물은 다 알지만은 미생물에는 펀자이, 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그다음에 고균이 있다. 얘네들은 다 다른 영역에 굉장히 속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할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말이 다 비슷비슷한데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크게 진핵생물이라는 거는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진핵생물이에요. 그러면은 세균이나 고균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균과 고균을 원핵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셋으로 세 개의 영역, 영어로 도메인,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 무슨 도메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나누었을까? 그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비싼 차, 뭐 그러면 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다고 쳐. 그 제네시스를 겉으로 보기에는 제네시스야. 그리고 속에 엔진을 딱 뜯어보니까 정말 좋은 제네시스 엔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하고 그다음에 엔진하고 다 비슷하게 돼 있구나. 그런데
세균은 우리가 뭐 좀 모닝이라고 칠까요? 작은 차 모닝.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모닝이야. 그래서 또 엔진을 갖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는 모닝과 같은 또 작은 그러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말이 되죠? 진핵생물과 세균은 그래. 그런데 고균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닝이야. 근데 본넷을 열어가지고 안에 엔진을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고급 제네시스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상 좀 헷갈리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균도 아니고 진핵생물도 아닌 고균이다라고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진핵생물은 진핵생물의 겉모습에 그다음에 속에 있는 유전자 구조가 아주 고급스러운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고등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 세균은 좀 모닝과 같은 그러한 차이인데 엔진을 열어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유전자 구조를 보니까 조금 하등한 그러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고균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등한 그렇게 생겼는데 안에 유전자 구조를 보니까 진핵생물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당황을 해서 고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커다란 영역이 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생물이 분류해서 세 가지 도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균, 박테리아, 고균, 영어로는 아키아라고 그래. 아키아. 그 다음에 진핵생물, 그래서 유카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도 둘을 세균과 고균을 우리는 원핵생물, 그 다음에 진핵생물을 조류, 식물, 균류, 아까 펀자이라고 그랬죠. 효모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곰팡이는 균류에 속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등한 진핵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원생생물 이런 것들이 진핵생물이다. 그 다음에 다시 미생물로 돌아가서 미생물의 세포 구조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원핵생물은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 진핵생물은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막과 핵이 존재하고요. 곰팡이, 원생동물, 동물, 식물 다 여기 속합니다. 근데 원핵생물은 세균과 고균, 핵막과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체는 크게 원핵생물, 진핵생물로 나누고 이 원핵생물은 세균과 고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나요? 아무튼 미생물이 그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생명체 하지만 사실은 유전자 구조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세 가지 영역의 그러한 생명체가 다 미생물이 분류에 다 들어간다. 굉장히 넓은 그러한 분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박테리아, 세균이에요. 그런데 이 세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뱃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장에 많이 있어. 그런 균을 갖다 우리 대장균이라고 얘기하죠. 탁 터트리면은 DNA가 팍 터져 나와. DNA가 터져 나오는데 그 DNA가 뭐냐? ACGT라는 염기가 배열이 쭉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판에 있는 것처럼 유전 정보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이 이제 DNA로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전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유전공학이라는 건 뭐냐? 이 아까 가지고 있는 이 DNA를 막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가위로 잘랐다가 풀로 붙였다가 하는 것처럼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유전자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체를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유전자 조각을 붙였다 떼어냈다 그다음에 발현시켰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유전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론 뭐 1973년에 보이어와 코헨이 이걸 발달해 가지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탔어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물의약품이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이 유전공학이 처음 도입이 됐느냐?
먼 옛날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1980년대 초반에 그때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생이었어요. 우리 저희 지도 교수님이 처음 그것을 한국에다가 도입을 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저하고 대학원 선배하고 또 우리 교수님이 처음으로 유전자를 그러한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1981년에 1980년에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 처음 유전공학이 도입된 그러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생물의약품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나도 이제 생명과학에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과학자는 선생님은 대학 교수긴 하지만은 또 과학자이기도 해요. 과학자는 다 똑똑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만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천재도 아니고 거리가 멀죠. 하지만 하나를 끝까지 파서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으면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파서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을 하나 미생물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 줄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탠리 코헨이고 허버트 보이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 한 게 뭐냐면은 이 플라스미드 이 벡터라는 데다가 외래주 유전자를 갖다가 붙인다 이 말이야. 붙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재조합 DNA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갖다가 많이 대량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의 DNA에다가 여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박테리아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많이 발현시키면 어떻게 돼? 사람의 인슐린이 많이 여기서 발현이 되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해서 이것을 약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어떤 처리물들이 나오지 않고 생명과학은 어떤 뭐라 그러나 폴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학이라든가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그러한 미생물을 이용한 영역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염기서열을 분석을 다 해. 그러니까 DNA 시퀀싱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나 뭐나 어떤 생명체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염기서열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또 여러분은 미생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병균하고 그냥 질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세포가 예를 들자면 몇십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몸이 세포 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있어. 우리 몸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공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이걸 갖다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 바이옴과 인간의 공생.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란 뭘 얘기하냐면 특정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총체적 유전 정보를 우리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뱃속에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여러분의 뱃속에 데리고 있는 미생물군들이 여러분의 체질과 건강과 병 이런 것까지 다 유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여러분들의 체질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다시 달리 해봐야 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밥을 먹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먹여야 된다?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도 같이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밥이 건강에 좋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미생물들은 뭘 좋아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식물,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는
식이섬유를 몸에서 분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풀들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고기하고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할 때 풀도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해서 우리한테 좋은 그러한 물질들을 공급을 해 준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오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활용해가지고 질병 진단,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치료까지 우리 몸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잠깐 슬라이드를 좀 보여줄게요. 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리가 나고.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리가 비만의 원인을 장내 미생물에서 찾는 새로운 시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가고 있나? Found that if the mice ate the breast milk bacteria, or if they ate a product that had the breast milk bacteria, like a yogurt, if they ate those things, that they were more slender as a result of eating those. 비만의 상식을 뒤집는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의 역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몸엔 체중의 1에서 3%를 차지하는 미생물이 서식한다. 특히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세포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무려 100조 개 이상.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이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그 구성 비율이 유익균 30%, 유해균 5에서 10%, 그리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중간균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미생물이 바로 이 중간균이다. 이들은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유익균에, 유해균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유해균에 힘을 보탠다. 2013년 또 다른 논문이 발표됐다. 비만을 일으키는 장내 세균을 발견했다는 것. 유해균의 일종인 엔테로박터균의 독소가 인간의 신진대사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다. 비만한 사람의 변에서 검출한 균이 나중에 그분이 한 150kg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한 50kg 정도까지 살을 뺐을 때 그 엔테로박테리균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다른 그 조건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운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균이 있건 없건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 균이 그 비만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후 엔테로박터균은 우리 몸속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대표적인 비만 세균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조절하는 비만 세균을 발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만이 뭐랑 또 직결되어 있냐면은 당뇨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신건강은 뇌가 담당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백업하는 것은 장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장내세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뱃속의 미생물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걔네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질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병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우리에게 병을 주지요. 그
그중에서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메르스, 뭐 사스, 에볼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독감, 감기 이것도 다 바이러스가 주는 거. 박테리아, 콜레라, 페스트, 그다음에 폐병, 그다음에 효모, 이거는 곰팡이, 이거는 캔디다증, 무좀증 이런 것들이 미생물 감염 질환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 지금 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가 문제냐? 결론은 자연 파괴가 야생동물이 우리한테 접촉을 하게 되고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병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야생동물한테는 걔네들이 병을 안 일으켜. 그걸 갖다 우리의 숙주 특이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한테 오게는 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분류. 바이러스는 세포성 생물이 아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없어서 진화의 기원과 경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화 어디서 날라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분류에 따르는 우리 뭐 생물 분류할 때 아까 계문강목 과속종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목부터 분류를 해. 왜냐하면 그 상위 분류구는 알 수가 없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코로나19는 니더 바이러스, 목 코로나 바이러스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거의 친척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리기를 바래요. 안 걸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전부 이제 백신을 맞아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 목이라든가 코에서 우리가 면봉을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RNA로 되어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NA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서 수압 스테이션에서 해가지고 이제 기계가 PCR이라는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염기도 증폭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의 99% RNA를 갖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코로나19 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미 맞았어요. 맞고 나서 지금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특별히 더 언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걸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작년에 세종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3밀 조건 있죠. 밀폐된 공간, 모임, 접촉을 피해라.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어라. 이거 이외에 코로나라든가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출 후에는 콧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외출 후에는 물이나 휴지에 코를 푸는 것이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서 인후로 해가지고 폐로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외출하고 와서 코가 나오지 않더라도 흐르는 물에 코를 풀어주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다가 그냥 다 나올 거예요. 둘째, 외출 후에 목에 있는 가래를 뱉고 뭐냐면은 뭐 길거리에 탁탁 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래가 물론 뭐 우리가 세면대에 뱉는 게 더 좋겠죠. 길거리는 뱉지 마세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이 목에 있는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허파로 넘기지 않고 식도로 넘겨주면 위 속에 들어가서 많이 죽어요. 위산에 의해서.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 있는데 내가 좀 찜찜하다 그럼 이렇게 헛기침을 한 다음에 넘겨주면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많이 방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지금 난리를 치킬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조물주가 이 땅을 평화롭게 또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사실 미생물이 우리 몸에도 잘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잖아. 근데 환경을 파괴하잖아. 그러면은 야생동물들이 우리한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미생물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하면 막연히 병균을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니다라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 몸속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그러한 편견에서는 버리지만은 그러나 사람 이외에 가축 이외에 야생동물에 있는 피를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고기를 갖다가 날것으로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대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 이전에 미생물이 우리한테 해를 준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에요. 흑사병도 그 다음에 원래는 들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들쥐하고 사람이 접촉이 돼서 유대인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럽에서 사람이 많이 죽을 때 유대인도 또 핍박을 또 당했어.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다른 경전에 의해서 조금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덜 걸렸어. 왜냐면 깨끗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를 했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병을 퍼뜨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도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패스트도 그러한 자연 파괴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아프리카에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예요. 원숭이는 병을 안 일으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원숭이하고 사람이 접촉이 돼서 사람을 물었다든가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와서 그것이 이제 병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에이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종플루, 날짐승, 박쥐가 있던 거를 우리가 몸이 다 받아들여서 이러한 병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특히 야생동물에 있는 피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날로 먹으면은 그거는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슴 피가 좋다 그래서 그거 먹는데 아이고 정말 나를 죽이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조심하세요, 야생동물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미생물 그 중에서도 효모, 병원성 효모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캔디다라는 병인데, 캔디다는 우리 몸에 균이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냐? 오랄 스러시.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목에 허연 선염이 끼는 게 있어요. 아구창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애들 기저귀에 다이퍼 래시라고 그래요. 기저귀 습진이 생기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면 생애에 한두 번은 걸리는 것이 이제 질염이에요. 이것은 성병이 아니라 캔디다 균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면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아요. 약을 조금만 먹어도 낫고.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이 여기 되면 전신 감염이 되면은 감염이 돼서 사람이 죽습니다. 전신 감염이 되는 30-40%는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 감염률 1위고 진균 치사율 1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까 이거 효모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거는 효모형, 그래서 비병원성이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병을 유발하는 균사형으로 나와요. 다시 한번 얘는 좋은 애, 얘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나쁜 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자로서 똑같은데 이렇게 몸이 변한단 말이야. 효모형과 균사형. 균사형은 병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차이가 뭘까를 연구를 좀 해봤어요. 선생님이 무슨 연구를 했느냐? 어떠한 단백질들이 얘네들이 차이가 있을까? 이쪽과 효모형과 균사형의 차이가 있을까? 병원성을 일으키는데 어떤 단백질들이 관여할까?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서
그러한 공부를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프로테오믹스, 단백질체 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테오믹스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약을 좀 개발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병원성 효모, 병원성 균사 두 개를 갖다가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형태가 이렇게 효모 모양에서 이스트 모양에서 균사 모양으로 가고 얘네들은 병원성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형태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행복한 환경에서는 남한테 병을 안 일으켜. 근데 좀 막 스트레스가 쌓인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병을 해서 사람 몸을 뚫고 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변화되는 조건들을 갖다가 했더니 온도가 높게 되면 얘네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균사형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백질과 여기 있는 단백질을 뽑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어떤 방법을 분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전기 영동, 2차원 전기 영동을 해서 영어로는 투 디멘셔널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해가지고 2D 페이지를 통해서 양쪽을 갖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봤어. 보니까 한 150개 정도의 단백질이 변화 양상을 나타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단백질들이 다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 VMA라는 것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형태 변화가 일어날 때 많이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VMA가 뭐냐면은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펌프야, 펌프에 있는 단백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한 펌프들이 많이 있을까? 이걸 봤더니 결국은 이 펌프가 어디에 나타나 백큐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액포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 펌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 효모 모양에서 균사 모양이라고 할 때 여기가 액포가 많이 있는데 이 액포를 많이 만들려고 누가 이 펌프들이 많이 발현이 되더라 그런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VMA4라는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 두 개를 갖다가 얘네들이 효모지만은 사람처럼 유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낙아웃을 시켰어요. 없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곰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곰으로 지웠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쉽게 할 수가 있다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다 지웠어. 이 유전자를 다 지우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 보세요. 요거는 유전자가 두 개 살아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균사 모양으로 가잖아. 유전자를 반만 날린 거는 그래도 균사를 가. 근데 유전자 두 개를 다 날리니까 균사로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요 유전자가 병원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VMA 야생형을 갖다가 쥐에다 찔러봤어.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둘 다 영어로 딜리션이라고 그래요. 지운, 삭제한 거를 쥐에다가 조사했더니 얘는 당연히 야생형이니까 병을 일으켜서 죽죠. 근데 얘는 병을 일으키지 않고 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쥐를 이용해서 예쁜 쥐를 선생님 예쁜 쥐 죽이세요. 뭐 큰 대의를 위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난 쥐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실험을 해서 결론이 뭐야? 요 유전자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 요 유전자와 관련돼 있는 약물을 개발을 좀 해보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로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지금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전자가 암도 많이 일으켜요. 몇 개 슬라이드가 더 있는데 암은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지만 반드시 유전되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형질은 유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DNA가 있잖아요. DNA가 망가지면 이것이 암도 걸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왜? DNA가 망가지면 여기서 RNA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도 만들어지는데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병도 일으키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암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연변이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끝까지 가서 우리 몸속에 돌연변이가 쌓이면 여러분 자손한테도 그 돌연변이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어떻게 하면 덜 일으키느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담배 같은 거 피지 않고 마약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로운 거 덜 먹으면은 우리 유전자가 잘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DNA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단백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여러 알 필요 없고 그런 S3라는 유전자가 이거는 이제 암 환자들이에요. 혈액의 암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생님 요거는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포에서 암 세포에서 더 많이 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암 세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담배 연기를 많이 줘가지고 더 악성으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마커가 더 많이 발현되더라. 그런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담배 연기가 우리 몸을 굉장히 해롭게 한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커서는 담배 좀 피워볼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몸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것이 담배 연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암 환자에서 더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암, 간암 환자에서 정상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에세이를 해서 사람들이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는 그런 하나의 예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선생님이 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고 이것들을 우리가 그 유전자를 연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어떤 단백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개발해서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그러한 기술도 개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리서치와 시작 개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선생님 제자들과 같이 찍은 그런 사실이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아마 우리 과에서 제 제자들 석사 70여 명, 박사를 한 30몇 명 아마 제일 많이 배출을 한 선생님일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남한테 해 끼치지 말고 덕을 쏟고 살아라. 이렇게 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을 통해서 하면은 선생님이 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 안녕하십니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질문 중에 뭐 좋은 균, 나쁜 균이 뭐예요? 그렇게 학생이 물어봤는데 인간 중심이죠. 인간한테 좋은 균은 우리한테 좋은 균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꼭 다른 아까 뭐 야생 동물한테는 좋은데 우리한테 나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전부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쁜 균은 우리가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균보다는 유해한 균이 더 많이 몸에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또 나쁜 물질들을 우리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몸에 해가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사실은 좀 비만한 150kg 되는 비만한 사람의 균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균이 많았는데 몸이 건강해지고 하니까 유익균이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만, 당뇨, 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럼 좋은 음식이 또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식물, 풀을 많이 먹으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좋은데 김치 그렇게 많이 거기 각종 좋은 유산균들이 다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야채라든가 풀이 뭘까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뭘까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제가 생각하는데 그만큼 좋은 그러한 채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리스나 이태리 가면은 거기 장수해요. 장수하는 마을이 있어. 뭐 좀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그다음에 바다 공기도 좋고 그래서 장수하나 보다. 아니, 그 사람들이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걸 많이 먹어. 특별히 토마토를 이렇게 우리가 뭐 데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항산화 물질, 영어로 라이코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리코펜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몸이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왜 늙어가고 왜 병에 드느냐? 선생님 아까 DNA 그 데미지를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면은 산소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와서 좋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DNA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반은 농담이지만은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산화적 손상이라고 그래요. 산화적 손상. 우리가 한번 숨 쉴 때마다 몸에 손상이 가는 거야.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 몸이 산화작용을 통해서 불을 떼는 거예요, 몸에. 산화가 이제 산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 딸 때 산소를 확 지피면 확 탄단 말이에요. 그걸 산화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거야, 음식을 가지고. 근데 우리 몸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조금씩 산화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산화적 손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해주는 것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암수 예방한다, 뭐 건강에 좋다, 뭐 비타민 C, 비타민 E 많이 하는데 그러한 항산화제가 라이코핀인데 그것이 어디에 많이 있다? 토마토에 많이 있다. 토마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이 나빠가지고 토마토만 그냥 억지로 드세요. 해가지고 나아진 사람도 봤어. 간에 특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토마토 많이 드세요. 두 번째 좋은 음식 뭘까? 선생님은 단백질이 굉장히 몸에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아요. 두부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두부. 특별히 여학생들, 우리 젊은 여학생들, 어린 여학생들이 두부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다 잊어도 좋은데 뱃속에 이 미생물한테 좋은 음식을 공급해야 되겠다. 나만 이기적으로 먹지 말고 미생물도 생각을 해야겠다. 첫째. 그다음에 토마토가 좋구나. 세 번째,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부가 그렇게 좋구나. 두부는 특별히 여학생한테 좋은 게 왜 그러냐? 두부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멸치라든가 뼈를 갈아먹는 것보다 두부를 먹으면은 그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칼슘이 어디에 좋아?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시집 가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뼈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몸에 뼈 기초 공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 좋은 것이 뭐다? 두부에 있는 칼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말 들을 때 칼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흡수가 돼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부는 또 뭐가 좋으냐?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또 많이 있죠. 그것도 아주 기름기가 없는 그러한 아미노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보다 두부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조금 빠져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충을 하면 되느냐? 잡곡밥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은 완벽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주 체격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 고기를 안 먹어도 잡곡과 두부를 먹어도 굉장히 영양 보충이 다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 그다음에 미생물을 잘 보살피자. 토마토를 열심히 먹자. 그다음에 두부, 특히 여학생들 젊었을 때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자.
이것만 해도 오늘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미생물과 바이러스, 세균이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미생물은 과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전부 미생물이에요. 거기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균 이런 것까지 다 그죠?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거는 바이러스도 미생물이고 세균도 미생물인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생명체예요. 그다음에 세균은 세포로 이루어졌어. 근데 세균은 핵이 없어요. DNA가 그 세포질에 그렇게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미생물 중에서도 진균이라고 그래 있어. 진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캔디다라든가 효모라든가 곰팡이 이건 미생물이에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진핵생물이야. 거기는 핵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그 다음에 진핵생물이 다 효모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이다.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넘기다니 당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자기 유전 정보를 많이 몸속에다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딴 사람한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러한 유전 정보가 B라는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유전 정보. 그래서 선생님은 유전 정보를 자기 후손에게 넘기는 것을 생명체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바이러스도 생명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질문이 또 있을까? 최초로 발견된 미생물은 어디에서 무엇이 누가 발견했나요? 이거는 그 레벤후크라는 그러한 네덜란드의 원래는 뭐 미생물 학자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빗물을 보니까 거기에 보이는 뭐 종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아마 그것이 미생물로 본 첫 번째 생명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스테르라든가 로버트 코어라든가 이분들도 미생물학의 어떤 선구자들입니다. 독일 사람하고 파스테르는 불란서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과 같이 있다. 여러분 그 잇몸 사이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여러분 잇몸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김장 담글 때 어르신들이 맨손으로 담가야 맛이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든 집에는 다 그 음식 맛이 달라. 그걸 갖다가 어른들은 손맛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손에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장갑을 낀다고 해서 미생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미생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와 있고 다 있어. 장갑을 끼면 뭐 기분상 조금 깨끗한 것 같지만 아니 이렇게 하는 순간 다 미생물이다. 우리는 미생물로 발라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생물의 손맛이 여러분의 음식 맛, 특별히 김치 맛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그런 미생물들이 그 집안의 음식 맛을 결정하고 또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손맛이 바로 미생물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 유전자의 구조에 따른 것이 맞아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전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 중에 하나인 바실러스 균과 상관이 있나요? 굉장히 이거는 고초균인데 그것도 상관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몸에 있는 그러한 유산균들 특별히 분들이 특히 이제 김치 만들 때는 발효시키잖아요. 발효하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등하게 생겼는데 안은 달라서 아리송한 고균이네요.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사람 겉모습만 보고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훌륭한 유전자가 더 발현이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균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실은 고균이라는 얘기가 영어로는 아키아예요. 아키아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야. 태초에라는 얘기가 아키아야. 아케이카다. 태초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아키아를 처음 발견했을 때 원시 세계의 원시 미생물이다
아키아라고 해서 아키아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왜? 그 생명체는 어디에서 사느냐면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운데 100도씨 되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환경. 그저 심해 해구에 거기 굉장히 뜨거운데 거기에 미생물들이 살았었어요. 그다음에 산소가 없는 메탄이 잔뜩 있는데 그건 모두 사람도 못 살고 뭐 화산 터질 때 메탄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살아. 그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짠 데 살아. 하여튼 고균은 적어도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않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못 살아. 무지무지하게 뜨거운데 무지무지 짠데 그다음에 메탄균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태초 지구에서 유래한 생명체다. 그래서 고세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시 미생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유전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왜걸? 진핵생물만큼 고등한 유전자 구조가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거의 노벨상 탈 뻔했는데 가설이 틀렸어. 가설이 틀렸다고요.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미생물이라고 막 가설을 내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전자 구조가 굉장히 고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세균이 아니라 고균으로 얘기하고 새로운 영역의 생명체의 어떠한 그 분류에 대단히 커다란 획기적인 그러한 발견이에요. 발견이라고. 사실은 가설이 맞았으면 겸손하게 했으면 노벨상을 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큰 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균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 맞아요. 시간이 다 딱 한두 개만 할게 이제 질문 못 받겠네.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다 녹으면은 박테리아가 번식되면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그건 선생님이 여기서 대답을 할 수가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과학자죠. 예. 곰팡이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데 많이 증식하는데 몸속의 미생물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열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몸 안에 미생물이 많나요? 이거 말이죠. 뭐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도 하나 하려고 그래. 몸의 온도가 딴 사람보다 0.5도 높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더 건강해. 물론 뭐 38도, 39도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여학생들 야 몸 따뜻하게 하면 안 돼. 그거 어른들만 하지 맞는 거예요. 몸은 자, 몸을 차갑게 유지하면 안 돼. 그거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몸이 따뜻하면 특히 잘 때 따뜻하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그만큼 좋아져. 그래서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고 효소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잠을 반드시 자야 돼. 그때 우리 면역 활동이 제일 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때 말이죠. 몸이 피곤하잖아. 그럼 자. 그러면 뇌에 있는 뇌촉수액이 이게 뇌가 열려. 지금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필요한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성분이 그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뇌촉수액이 열려가지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새벽에 밤새서 놀지 말고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잠을 충분히 자두는 것이 또 따뜻하게 자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 한번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 답하지 못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랑 팥이 만나죠. 예, 여러분 혀에 맞는데 미생물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풀을 많이 먹으세요. 식물 안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죠. 미생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피부암과 장내중.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한 생활 하시고 좋은 음식 얘기했죠. 또 마지막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잠은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충분히 자더라.
이 얘기로 선생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예.